반갑습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죠? 연장으로 결혼하고 공시법 한다고. 근데 얼굴은 쌩쌩하대. 오늘 그 자료 나눠준 거 있죠? 그거 자료가 아니고, 최근에 2년 전에 시험 신고하고, 뭐가 나오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요약서 뒤에 딱 항상 끼워 넣었다가 참고해서 이제 공부하실 때 좀 보시라고. 감흥이 없어, 감흥이. 예. 이 신경을 좀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얼굴에 표시가 나야 되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포카페이스.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 집에는. 그죠? 자, 오늘부터 요약서 강의인데, 체크 잘 하시고, 주로 이제 3, 4월 달에, 언급이 좀 덜 됐던 거를 중심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밥원 중에도 커피는 마시고,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갖고, 아침에. 고친다고. 자, 우선은 계략적인 거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할까요? 자, 프린트에도 있지만은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고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자. 14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나머지가 나머지?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식이 총칙은 조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다. 그래서 추상적이라서 요거는 조금 예를 통해서 훈련이 많이 돼야 학습이 잘 됩니다. 그리고 물권은 요거는 주제별로 간단하게 딱딱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그 다음에 가등기,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계약법은 요거는 총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총칙. 근데 원래 공부할 때는 총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물권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순서는. 왜냐하면은 매매를 딱 하잖아요. 그럼 매매를 하면은 그 매매를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법에서 다루고. 매매를 조금 확대시키면 계약이고, 계약을 확대시키면 법률 행위예요. 그 법률 행위를 다루는 것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법률 행위를 하고 나면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법률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물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총칙하고 계약은 원인이고 물권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논리적으로 총칙과 계약을 먼저 하고 물권을 뒤에 하는 게 맞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조문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교과서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칙에는 우선 크게 봤을 때 개념을 조금 잡아보시면 법률 효과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법률 효과. 그러면 이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 이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 모든 법은 체계의 기본이 요건과 효과, 원인과 결과, 이렇습니다. 원인. 그럼 이 법률 효과하고 같은 말이 뭐라 했더라? 같은 말. 권리 변동. 이렇게.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오고 있죠. 그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세 가지. 첫째는 취득, 변경, 상실. 이거를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의사표시,
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 안 들어가면 뭐랍니까?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사실행위는 의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의사를 근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행위는 항상 법률 규정하고 같은 말이다. 이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칙에는 요 법률 행위가 이제 시험 범위거든요. 법률 행위. 요게. 그럼 법률 행위에 대해서 타이틀이 한 5개 정도 나와요. 이렇게. 5개. 첫째는 법률 행위의 의. 두 번째는 뭘까요? 법률 행위의 요소. 이거를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죠. 그죠? 대리라고 합니다. 자, 법률 행위를 끝내는 수단을 뭐라 할까요? 취소와 무효 또는 무효와 취소라고 합니다. 자, 법률 행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기한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타이틀이 이렇게 항상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이제 7월 달부터 문제풀이 하면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문제풀이 할 때 실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려면 이 체계가 확실히 머리에 잡히고 이렇게 문제에 들어간다는 말. 근데 체계도 전혀 안 잡히고 그냥 문제 자체를 그냥 이 문제는 저렇고 저 문제는 저렇고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체계가 딱 잡힌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그 문제가 그 문제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양이 자꾸 줄어들어요 머릿속에. 한번 해보자. 심심한데. 자, 법률행위는 타이틀이 몇 개라고? 5개. 읽어봐라. 1번 2번 잘하고 있다. 3번 더 잘한다. 4번 지금 계속 이제 이런데 법률 행위에 이렇게 읽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80점입니다. 그 습관을 잘 들어야 돼. 습관을. 제가 요렇게 썼다고 해서 그냥 의사표시 대리 요렇게 읽으면 생각이 별로 없어. 생각이. 그래서 항상 민법은 제가 여러분이 진짜 귀찮을 정도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생각 좀 해라. 생각의 힘이다. 외우는 힘이 아니에요. 생각을. 그 총칙에는 법률 행위를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당연히 생략이 된 것이다. 법률 행위의 의,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 법률 행위의 대리, 법률 행위의 취소 무효, 법률 행위의 조건. 사실 행위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사실 행위는 의사표시 없어. 대리할 수 없어. 무효 취소라는 것도 없어. 조건 기하도 못 붙여. 아시겠죠? 전부 다 대비되는 게 사실 행위에 대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게 이제 체계입니다. 체계를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 부분에 보시면 중요한 것이 첫째는 법률 행위의 개념, 두 번째는 종류, 세 번째는 법률 행위의 요건. 이렇습니다. 우선 지금은 올 때는 뭐 이거 할 군번은 아니고, 자, 요건에 들어오는데 법률 행위가 되려 하면은 요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성립 요건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효력 요건이 있죠. 그죠? 다른 말로 유효 요건이라 합니다. 유효 요건. 근데 성립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모든 법률 행위의 공통적인 것을 일반이라 합니다. 일반 요건. 자, 그 법률 행위에만 필요한 요건을 뭐라 할까요? 특별 요건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요거 가지고 했습니다. 요거. 요거는 암기상입니다. 일종의. 뭐 암기도 아닌데 암기라고 이렇게 특별 성립 요건.
그죠. 5, 6월 달에는 제가 이제 그 암기를 나름대로 좀 해야 될 거를 지적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동안에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자, 일반 성립 요건 3개가 뭐더라? 됐고. 효력 요건 3개가 뭐더라? 됐고. 와, 이리 됐었고. 일반 성립 요건 3개. 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3대 능력을 갖추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고, 그죠? 머리가 깨끗해서 좋겠습니다. 부럽다, 부러워, 그죠? 깨끗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고 누군가가 유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 생각이 살살 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은 답답하니까 저보고 10월 30일 시험 칠 때 시험장에 와가지고 창문 옆에 좀 서 있으라 그래, 바깥에. 유도를 좀 해주라고, 유도를. 스스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스스로. 그 선생님 옆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주고 이래 해야 이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일반 배웠습니다. 일반. 모든 법률 행위의 공통적인 요건. 일반 요건. 자, 일반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일반 효력 요건은 3대 당사자는 3대 능력을 갖추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고. 그래서 특별 요구는 조금 암기가 필요하다. 자, 그 책이 한번 보실까요?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자, 맨 위에 보면은 일반 성립 요건, 일반 효력 요건 요래 돼 있죠. 그죠? 거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자, 그 밑에 특별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 그거를 정리하고 있으라고. 시험에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항상 성립이 효력보다는 먼저입니다. 먼저 성립이 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만약 성립조차 안 되면 효력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4번의 유언 보세요. 유언. 자, 유언에서 유언서를 작성한다. 요거는 성립이야. 성립. 자, 유언의 효력은 언제 생깁니까?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이거는 효력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유언에서만 특별한 성립 요건, 특별한 효력 요건,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감을 잡으시라고. 유언 방식, 유언서 작성, 요거는 특별 성립. 유언자의 사망은 특별 효력. 요런 식으로. 자, 그 옆에다가 암기해서 들어가자 써놓으시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앞으로 한번 넘어올까요? 자, 권리 변동이 돼서 있네요. 자, 권리 발생, 권리 변경, 권리 소멸. 다른 말로 취득, 변경, 상실. 취득, 변경, 상실. 자, 취득에는 최초로 취득하면 뭐라고? 원시. 넘겨받으면 승계. 전자의 권리를 전부 승계하면은 이전, 일부를 승계하면은 설정. 자, 이전은 다시 두 가지로. 자, 특정 권리를 찍어서 승계했다. 특정 승계. 그 다음에 권리 의무 지위를 한꺼번에 승계한다. 포괄 승계. 자, 포괄 승계의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요? 포괄 승계, 상속, 포괄 유정, 회사 합병, 세 가지 거죠. 상속, 포괄 유정, 회사 합병. 자, 오른쪽으로 가면 변경이 보이네요. 변경. 변경 중에서는 그 내용의 변경 중에서 성질의 변경, 그 체크하시고.
자, 3번에 작용의 변경 체크하시고. 자, 밑에 예를 한번 볼까요? 권리변동의 모습. 자, 1번에 원시 취득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게 맨 뒤입니다. 예.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의 취득. 요거는 원시입니다. 원시. 자,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입니까? 성계입니까?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원시 성계? 그거는 성계죠. 소유권 취득은 성계인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나 대금 지급 청구권은 최초로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다. 조심하시고. 자, 3번의 성질 변경은 대표적인 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돈에 대한 권리로 바뀐다. 즉 물건 인도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 대표적으로. 자, 5번에 작용 효력의 변경. 예를 기억하세요. 예. 자, 선순위가 소멸됐을 때 후순위가 뭐한다? 순위 승진한다. 각종 채권이 등기되면은 물권처럼 효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은 효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바뀐다. 이거를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 대표적으로 순위 승진, 임차권 등기.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안 들어가면은 법률규정. 법률규정 옆에다가 항상 사실행위 이거를 써놔라고 까먹지 말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률규정 또는 사실행위. 자, 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3개 있네요. 의사표시가 1개다. 단독. 의사표시가 2개다. 계약. 여러 개다. 합동행위. 자, 단독은 상대방이 있다. 천지다. 상대방이 없다. 4개, 5개 정도 있다. 그거를 외운다. 자, 상대방이 없는 것 대표적으로 유언, 유정,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정확하게. 자, 법률 규정에 보시면 준법률행위가 있죠. 준법률행위.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준법률행위는 사실행위 중에서 법률행위가 가장 가까운 사실행위. 그거를 준법률행위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외우라 그랬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2가지. 자, 그 다음에 그림 해설 5는 4번, 5번만 체크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4번, 5번. 별표 딱 돼 있죠, 그죠? 그런 거 위주로 딱 보라. 자, 10페이지 넘어갑니다. 10페이지. 자, 법률행위 종류를 보시면, 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나와 있죠. 양괄호 1번은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양괄호 2번은 효과에 따라, 양괄호 3번은 재산의 관련 여부에 따라서 법률행위 종류를 구분한 것입니다. 자, 우선은 양괄호 1번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그 논점을 6개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시험에도 벌써 32회, 33회 그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죠. 기출이 33회, 작년하고 32회 그 앞에 연속으로 나왔다. 자, 1번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대표가 뭐라고? 유언, 유정,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요렇게. 자, 2번에 보시면 합동행위인 사단법인. 자, 재단법인 설립은 상대방이 없는, 사단법인 설립은 합동행위.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사단법인 설립행위도 본질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들어갑니다. 그거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면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통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108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럼 합동행위는 적용되느냐? 거기도 적용이 안 된다고. 왜? 합동행위도 본질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므로.
자, 3번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발신, 도달, 요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완성되면은 즉각 효력이 생긴다. 표백주의라 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상대방이 없으면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있으면 규범적 해석 들어보셨죠? 전부 관련이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없으면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있으면 규범적 해석. 그 다음 5번에 5번하고 6번 묶으시고,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 또는 합동 행위에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통정이 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와 합동 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통정이 안 돼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있어도 상대방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적용되는데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비진의 표시는 무효다. 이게 적용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를 비진의 표시를 해버리면은 언제나 유효로 갑니다. 그 전부 다 이게 실제 지문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7번의 제3자 사기. 자, 제3자 사기에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를 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사기. 여기 잠시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재단법인 설립 행위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그런데 제3자가 사기를 쳤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배웠나요? 제3자 사기를 했죠, 그죠? 제3자 사기. 상대방이 사기 치면은 상대방 사기, 제3자가 사기 치면은 제3자 사기. 상대방이 사기 치면은 갑은 언제나 취소, 제3자가 사기 치면은 제3자 사기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그런데 지금 재단법인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없는 법률 행위를 하는데 제3자가 이렇게 사기를 쳤다고.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가 돼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 그래서 갑은 재단법인 설립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 이 말입니다. 자, 상대방이 있을 때 갑이 제3자 사기를 이유로 취소는 언제 한다고? 제3자 사기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갑은 취소한다. 근데 여기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게 7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 자, 그것도 쉬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본인. 자, 을에게, 그죠? 을에게 대리권을 안 줬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대리해서 재단법인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없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상대방이 있을 때 을이 대리권 없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 상대방이 있는 행위는 뭐로 간다고 했습니까? 대리권 없이 했다고. 상대방이 있다고 치자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매매를 했다 치자고. 그럼 뭐라고? 맨 먼저 배운 기보다 유동적 무효. 들어봤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소리 들을까 싶어서 그렇죠. 5월달 정도 오면 좀 대답을 잘 해야 되는데 혹시 요래 대답했다가 저 흰머리가 내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입이 꽉 다물어져 있다. 지금 이해는 한다. 이해는. 근데 사람이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유동적 무효라고 수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 받음이 없이 병하고 매매를 했다.
그럼 뭐라고? 유동적 무효.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갑이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 유효, 거절하면은 확정 무효,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철회해도 확정 무효, 그 다음에 최고했는데 침묵을 해도 확정 무효. 들어보셨죠? 또 전에처럼 이게 크게 그려가지고 또 이야기해야 그 기억이 나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 자꾸 하면 이제 기억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상대방이 없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는 상대방이 있을 때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상대방도 보호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확정 유효가 돼 가지고 병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없어요, 아예.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을 보호해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지.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갑을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갑을 보호한다는 말은 갑이 대리권도 안 준데 의리 함부로 재단법인 설립했다. 그러면 언제나 확정 무효가 된다.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언제나 확정 무효. 그리고 절대적 무효. 이 두 가지 단어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를 대리권 없이 하면은 뭐라고? 언제나 절대적 확정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그래버리면 끝장이다 이 말이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에 그 8개를 딱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강조했습니다. 표시 잘 하라고 했고. 자, 양괄호 이번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 요거는 뭐 항상 중요하죠. 항상.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우선은 크게 봤을 때 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하고 이렇게 나눈다고. 자, 부담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 했더라? 기억이 납니까? 채권행위라고 한다. 채권을 발생시킨다. 처분행위는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날까? 물권행위. 또 하나는요, 준물권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처분행위. 그럼 부담행위는 무슨 말이냐? 그죠?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을 부담행위라 하고,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물권행위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준물권행위는 뭐라고 배웠다? 물권이 아닌 채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매매하는 것을 뭐라고? 부담행위, 채권행위. 소유권 이전 양도하는 것을 물권행위, 처분행위. 그 다음에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 처분행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외우려고 항상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죠? 생각을 좀 하면, 자, 보세요. 요게 지금 3월 1일 날이야. 4월 1일 날이야. 그러면 갑하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4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한다 그 말입니다. 뭐 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약속만 한다. 그럼 약속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 자체는 뭐 약속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제를 할 때, 그죠? 자, 여기 보시면 4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4월 1일까지 물권행위 하기로 부담을 했다. 4월 1일까지 처분하기로 부담을 했다. 말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매매를 뭐라고 부른다고? 부담행위. 또는 매매를 하면은 매수인에게 뭐가 생겨요? 매매하면 소유권은 아직 안 생기잖아. 소유권은 등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잖아. 그건 채권이죠, 채권. 근데 매매를 하니까 채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행위. 자, 매매를 하니까 채권이 생긴다, 채권행위. 매매를 하니까 4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하기로 부담한다. 이래서 부담행위를 한다고. 크게 봤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을 딱 집어넣으시고, 매매는 4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그럼 약속을 했으니까 4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이행이다. 그리고 4월 1일까지 처분하기로 3월 1일 날 부담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뭘 한다고? 부담행위. 소유권 이전을 뭐라고? 처분행위. 처분행위 중에서도 물권을 대상으로 하면은 물권행위, 물권이 아닌 권리를 대상으로 하면은 뭐라고? 준물권행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체계를 조금 잡아줘야 된다. 그럼 기출이 된 게 뭐냐? 그죠? 지금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럼 맞다, 틀리다.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맞습니까? 남긴다는 말은 뒤에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부담행위, 채권행위, 매매는 약속이다. 뒤에 이행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부담행위나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맞고,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그 자체가 이행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다른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긴다. 그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똑같은 내용인데 시험만 치면은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선생 출제위원마다 말을 다르게 쓴다. 말 다르게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걸 완벽히 소화를 하고 있으면 어떤 말을 쓰더라도 답을 낼 수 있어야 맞잖아요. 그죠? 자, 부담행위,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고,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그 자체가 이행이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됐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무권리자라고 합니다. 무권리자. 무권리자. 그러면 실제 주인이 갑다시다 이 말이에요. 갑다시 이렇게. 그러면 실제 주인이 갑다시인데 갑이 매매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그 말이나 무권리자가 매매했다. 그 말은 같은 말이죠. 다른 사람의 땅을 팔았다. 이 말은 내가 권리 없이 팔았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나 무권리자 매매나 같은 말이다. 그러면 무권리자가 요렇게 했다고, 요렇게. 권리 없는 자가. 그거는 유효라고. 뭐라고? 유효. 그저 타인 권리 부담, 타인 권리 채권행위,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 이렇게. 타인으로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약속 정도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약속. 근데 타인의 권리 또는 무권리자가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하는 것은 뭐라고? 그거는 무효라고. 이렇게. 무효. 이렇게. 그죠? 세 마디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부담행위,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고,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자, 타인의 권리를 부담행위, 채권행위, 매매하는 것은 유효. 타인의 권리를 처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하는 것은 무효. 됐죠? 자, 그 정도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다른 거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네. 자,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 한 번 더 봅시다. 한번. 자, 요건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요건을 뭐라고? 일반 요건. 그 법률행위만 적용되는 요건을 특별 요건. 요거는 외워야 된다. 자, 일반 성립 요건, 일반 효력 요건. 일반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3대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하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고. 그렇게.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일반 효력 요건, 일반 효력 요건을 조금 구체화시켜 보자. 자, 당사자 면에서는
3대 능력을 갖추고 해야 된다. 이 3대 능력은 하나는 뭐였습니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요 세 가지를 갖추고 법률 행위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1번에 뭐라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근데 권리 능력은 누구나 다 가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권리 능력자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의사 능력자 반대말은 뭘까요?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 행위 능력자 반대말은 뭘까요? 행위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같은 말이 뭐더라? 제한 능력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권리 능력자 반대말은 뭘까요? 권리 능력자 반대말. 권리 능력자 반대말. 반대. 뭔가 가르쳐 줄까? 아닙니다. 시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는 문제가 안 된다. 살아있기만 하면은 누구나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권리 무능력자 이런 개념이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의사 능력자 반대말이 뭐라고? 의사 무능력자. 행위 능력자 반대말이 행위 무능력자 또는 제한 능력자 이렇게. 자,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해버리면 요거는 무효로 갑니다.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자, 대표적인 사람이 뭐가 있다 했습니까? 만취자. 그 딱 대표를 하나씩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 능력이 없는 자, 의사 무능자의 대표가 뭐라고? 만취자 또는 정신병자. 그 정도.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세 사람이 있죠. 뭐요? 미성년자. 하나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렇게. 근데 우리 민법에는 중개법에는 요게 필요해요. 요거 필요한데 우리 민법에는 요거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근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출제를 하면 얘를 99%를 미성년자로 냅니다. 피한정 후견인이 뭐 어떻고 피성년 후견이 뭐 어떻고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와. 그런 대리권 소멸 사유에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 어쨌든 3대 능력을 갖추고 매매를 해야 효력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유효로 간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면에서 효력 요건이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확정, 하나는 가능, 하나는 적법, 하나는 타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다 그런 뜻이거든요. 효력이 있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확정이 되고 가능이 되고 적법이 되고 타당하면은 뭐로 간단 말입니까? 유효다 이 말이에요. 유효다. 그럼 반대로 가면 뭐요? 불확정, 불가능, 뭐요? 부적법, 뭐요? 부당하면은 무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그럼 우리가 이제 전에 3, 4월 달에도 강조했지만 내가 어떤 법률 행위를 했는데 유효다 그 말은 나는 결국에는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효라는 말은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민법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속 유효냐 무효냐 취득이냐 불취득이냐 이렇게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가 있다. 자,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하면은 유효, 불확정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면은 무효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확정시키는 방법을 법률 행위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요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법률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 자, 가능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능이죠, 그죠? 줄여서 불가능. 요거는 불능체계도 책을 보고 한번 짚어볼 것이고, 적법하고 관련해서는 각종 규정,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각종 규정. 자, 규정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임의 규정, 하나는 뭘까요? 강행 규정. 이렇게. 강행 규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효력 규정, 하나는 단속 규정. 이렇게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임의 규정을 위반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유효. 처벌도 안 됩니다. 처벌도 안 돼. 근데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근데 우리가 강행 규정이라 할 때는 요 효력 규정이 99.9%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 소리 없이 강행 규정, 이런 뭐를 이야기한다고? 효력 규정. 그 효력 규정이나 강행 규정 같은 말인데, 특별히 효력 규정이 아닌 특이한 강행 규정을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만약에 효력 규정에 위반했다, 이거는 뭐 박살나죠, 그죠? 요거는 효력도 안 생기고 뭐도 된다고? 처벌도 된다고. 이렇게 강력한 규정. 자,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이제 절충입니다, 그죠? 요거하고 절충. 자, 단속 규정이 위반하면은 거래 자체는 살려줍니다. 그런데 단속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처벌이 된다고. 이렇게 처벌. 요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조. 자, 임의 규정이 위반했다? 괜찮다. 괜찮아요. 자, 그 말은 임의 규정에 위반해서 특약해도 된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임의 규정에 위반해서 특약해도 된다. 그러면 임의 규정하고 특약하고 뭐가 우선한단 말입니까? 특약이 우선한다. 그 말이지. 그게 응용 능력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 결국에는 특약이 규정에 우선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약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로 가죠. 거기다 처벌도 돼요. 그러면 효력 규정에 위반해서 특약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특약은 만약 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말입니까?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똑같다고. 자, 그래서 이거 일반 효력 요건에서 여기는 별 필요가 없고 여기는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그래서 확정을 시키는 방법이 뭐라고? 법률행위 해석. 그 다음에 가능 반대말 불능 체계도를 눈에 익혀야 됩니다. 그다음 적법하고 관련해서는 각종 규정을 기억해야 돼. 임의 규정, 강행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그 다음에 타당하고 관련해서는 조문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 한번 읽어보시오. 103조, 104조, 746조. 자, 746조가 뭐라고? 불법 원인급여.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됐을 때는 불법 원인으로 급여했다면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런 것이. 여기 이제 뜻이 불법 원인.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무효가 되어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큰 틀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때 이제 불법이 무슨 뜻이냐? 이래 되겠죠. 불법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것만 해당이 된다. 결론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103조, 104조가 나와야 746조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문 3개를 가지고 뭐 시험에는 거의 10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가지.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 불법 원인급여.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103조, 104조가 떴다. 그럼 무조건 뭐요? 746조가 떠올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 간단하게. 자, 책으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자, 이번에 불능 체계도 찾습니까?
자, 제가 그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책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라가 말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았는데 갑 옆에 항상 채무자, 을 옆에 채권자,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쓰지 말라고 뭐라고 쓰라고? 채무자, 채권자. 갑은 소유권 이전해야 할 채무자,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 그렇게. 자, 매매를 기점으로 해서 매매 전에 이미 불탔다. 그걸 뭐라고? 원시적. 매매 후에 불탔다. 후발적. 자, 후발적 불능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무조건 유효. 자, 원시적 불능은 원칙은 무효인데 다시 나눠야 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 자, 집이 전소됐다. 그러면 매매는 무효. 535조로 처리. 자, 집 중에서 방이 3개인데 방 하나가 불탔다. 저 일부 무효 법리 그거는 우선 기억하지 마시고 더 헷갈리니까 그냥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담보 책임. 자, 그래서 매매하기 전에 방 3개 중에서 방 하나가 불탔다. 그때는 매매는 유효. 대신에 갑이 담보 책임을 진다. 그렇게. 자, 오른쪽으로 후발적 불능은 2가지로 나누죠. 채무자 갑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문제,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 문제. 귀책 사유 있으면 뭐라고? 채무 불이행, 없으면 위험 부담. 그럼 채무 불이행은 항상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면 을은 갑에게 매매를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위험 부담은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거 써놨네. 벼락 맞아서 불탔다. 제3자가 불질렀다. 그는 양쪽에 귀책 사유 없죠?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즉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자 을 쪽에 귀책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 을이 수령지체 중에 불타버렸다.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렇게. 자, 위험 부담에서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그라미 4번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4번. 그걸 뭐를 물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3월 1일 날 매매를 했는데 지금 이게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됐단 말이에요. 불능. 매매를 하기 전에 불능이 됐다고. 불능. 근데 이 불능은 2가지가 있단 말이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객관적인 불능하고 주관적인 불능 2가지가 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불능, 일부 불능 그것만 배웠잖아, 그죠? 그죠? 이거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다. 객관적이란 말은 누가 보더라도 불능이에요. 즉 집이 불탔다. 이런 거. 집이 불탔다. 그런 거를 뭐요? 객관적 불능. 그리고 주관적 불능은 그 사람에게만 불능이야. 누구에게나 불능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요 집이 갑 다시의 집이야. 타인의 소유다 말이야. 타인의 소유. 자, 요 집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았는데 갑의 집이 아니고 갑다시 집이야. 그런데 갑다시로부터 취득을 못하게 됐어. 그러면 이행하는 것이 불능이 됐죠. 이거를 주관적 불능 이렇게 불러요. 집이 불타가지고 불능이다. 그걸 뭐라고? 객관적 불능. 갑다시로부터 취득을 못해서 불능이다. 그걸 뭐라고? 주관적 불능. 그래서 주관적 불능일 때는 매매 자체는 항상 유효입니다. 이렇게. 자, 좀 전에
집이 불탔다. 객관적 불능. 원시적 객관적 불능은 뭐라 했습니까? 매매가 무효로 그랬잖아요. 무효. 이때는 535조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 전에 주관적 불능이야. 이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야, 유효. 유효이고 담보 책임으로 처리한다. 담보 책임. 자, 담보 책임 중에서 전부 다인 권리 매매 들어보셨죠? 전부 다인 권리 매매 또는 일부 다인 권리 매매. 그죠? 자,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 원시적, 주관적,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535조로 처리할 때는 뭐라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그것만 뭐요? 535조로 처리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무효 535조로 처리하지만 원시적, 주관적, 전부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으로 처리한다. 담보 책임으로. 됐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규정의 목적의 적법하고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합시다. 적법.